자, 여러분들 이번에 또 어렵게 모신 분은 바로 대놓고 손님 주호님이 저희 돌비공포 라디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조호입니다. 자, 일단은 주호님은 본업이 가수시죠. 네. 간단하게 어떤 히트곡들이 있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아실만한 노래가 내가 아니라도 라는 곡을 불렀고, 제가 리메이크했던 잘 가요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원래 너무 많은 사랑을 받던 곡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간간히 앨범을 내고 또 작업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춰지려고 노력하는 가수 주호라고 합니다. 야,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또 신곡도 나오실 예정이잖아요. 저희는 여름이 비수기고 가을 겨울이 찬바람이 좀 불어야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이별을 좀 많이 할 때, 그렇죠. 추울 때, 시릴 때 옆에 없어서 그럴 때 이제 주호님 노래 들으면 울죠. 오열하지. 그래서 가수 주호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주호라고 유튜브나 아니면 뭐 유튜브 뮤직에 다 검색하셔서 노래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모신 이유는 네. 저희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주호님께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무서운 일들을 겪은 적이 생각보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본 적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좀 여러 번 있다. 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마지막 연습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요 얘기가 한 10년 전쯤, 그때가 이제 활동도 하고 있었고 또 뭐 제 사정상 상황상 군대를 많이 늦게 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에 군대를 갔었는데 최전방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가서 국방 의무를 지키고. 예. 근데 입대를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원래 군대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싱숭생숭하고 또 딱 정해지고 그 한두 달 사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디 뭐 놀러라도 갔다 와야 되나, 내가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시기였는데 딱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저는 머리도 좀 일찍 깎았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빨리 사태 파악을 하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들여봐야 마음도 그냥 난 이미 군인이야, 이걸 좀 하고 가려고 머리도 좀 일찍 깎고 그러고 쉬고 있는데, 저희 또 이제 프로듀서 형들 중에 네. 한 분이, 친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혹시 이제 군대 가는 거 들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본인이 지금 여자 아이돌 팀을 만들고 있는데 멤버들이 4명은 준비가 됐다. 그래서 곡도 거의 다 이제 나온 상황인데 멤버를 한 명을 더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가 그런 법칙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아이돌 분들도 뭐 팀 만들 때 몇 명, 또 여자 아이돌 분들도 팀 만들 때 보통 5명이 정말 많은 시대였거든요. 인원을 딱 그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곡이 많은 시절이라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뽑은 친구는 하나 있는데 와서 좀 같이 보고, 가기 전까지만 해도 좀 네가 뭐 노래든 아니면은 디렉팅이든 좀 같이 봐줄 수 있어? 알바 겸해서 좀 챙겨줄게 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놀 바예요. 왜냐면 제가 나이도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30에 가까워졌었고, 그러면 들어가기 전까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날짜를 잡고 갔어요, 녹음실을. 그날이 이제 그 친구를 처음 보는 날인데, 그 친구 이름은 이제 수진이라고 할게요. 수진이를 처음 보고 제 형들이 인사를 시켜주셔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할 거잖아요. 그 친구가 오빠 안녕하세요, 저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듣는데, 제가 유독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막 지나가다가 어떤 형체가 확 보인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뭐 드물게 있는데, 유독 어떤 좀 사건 사고가 많거나 혹은 그런 영적인 기운이 있는 곳을 가면 몸이 되게 좀 심하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이게 말도 좀 떨릴 때도 있고, 네. 혹은 일단 뭐 소름부터가 너무 심하게, 누가 봐도 야 너 살이 왜 그래? 할 정도로 이게 확 올라오고, 너무 추워지고, 그게 사계절 상관이 없이요. 뭐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많이 느꼈는데 항상 그게 타율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랬을 때마다 거의 10번이 있으면 8번은 다 이상한 일이 있었던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 너무 겪다 보니, 그날도 유독 수진이라는 친구를 처음 봤는데 분명히 이 친구는 저한테 환하게 인사했어요. 근데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왜 그럴까? 하고 좀 내가 뭐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그러고는 이제 그날 뭐 그렇게 짧게 인사만 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친구 목소리를 한번 녹음을 해보자. 근데 그때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아이돌 팀 준비하는 친구들이 먼저 만들어진 멤버들이 있으면 바로 이 친구를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친구도 좀 적응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사실 뽑을 때야 준비한 곡들이 본인들이 잘 부르는 곡이니까 뭐 오디션을 받겠지만, 실제 그 팀의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연습을 하고 들어와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일부러 수진이만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앞에 멤버들은 녹음을 다 끝낸 상태였고 그 다음에 수진이 이제 따로 와서 녹음을 봤는데 그 녹음실이 지하인데 좀 약간 조명도 요랬어요. 약간 요렇게 좀 어두웠고 그때 당시에 거기 이제 들락날락 하시던 그 엔지니어 형들이 그 실내에서 담배를 좀 흡연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흡연이 있거나 이러면은 조명도 일부러 밝게 안 하잖아요. 여기 뭐 벽지에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냄새 빼기 가장 좋은 게 초를 켜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냥 향초 말고. 초가 그냥 그 냄새를 태운대요. 하면서. 그래서 되게 큰 양초를 오른쪽 스피커 위에 딱 올려놓고 여러분 녹음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많이 이제 보잖아요. 저희 정면에 이렇게 투명 유리창 돼서 안에서 맞죠.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맞아. 근데 딱 스피커가 양쪽에 있어요. 그 유리창 사이에. 오른쪽 스피커 위에 큰 양초가 있었는데 수진이가 들어가서 녹음을 시작하자마자 그 몇 파트 안 되거든요. 시작해서 진짜 얼마 안 돼서 초가 막 떨리더니 갑자기 훅 하고 꺼진 거예요. 그 안에 바람도 없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 소리 너무 쓴다. 제가 막 이래저래 찾아봤어요. 공기청정기 때문인가? 아니면 환풍기나 닥터 때문인가? 아니면 보통 남자들이 이게 목소리 돌비님처럼 좀 저음이신 분들이 하면 저음역대 때문에 스피커가 떨리기도 하는데 절대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찾아보다가 어차피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제가 그냥 뭐 이게 귀신이 났나 보다. 뭐 형 앨범 터질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좀 많이 쌓였어요. 그냥 목소리 딱 하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계속 들지? 분명히 쟤는 밝게 웃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같이 녹음을 딱 끝내고 이제 저는 왔었고 사실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더 뭐 보컬이라던가 뭐 그런 녹음에 있어서 조금 도와주고 이제 제가 입대가 가까워져서 하루 앞두고 그 녹음실 이제 갔어요. 작업실을 가서 형들한테 먼저 좀 인사도 드리고 이제 저 군대 가겠습니다. 잘 갔다 와서 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들을 좀 나누고 나서 가려고 딱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음실이 지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계단이 흔한 저희 U자 계단을 알죠. 이렇게 U자 계단이었어요. 요렇게 그렇죠. 올라와서 돌아가는. 네네. 그래서 제가 딱 나와서 형들 나오지 마세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문을 닫고 요렇게 올라오는데 위에서 1층에서 이제 수진이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가세요? 난 이제 군대 가. 그래서 고마웠고 화이팅 해라. 잘 될 거야. 응원 멘트를 좀 날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딱 스치고 저는 이제 올라가는데 볼 때마다 너무 싸하니까 그래서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뭐 수진아 너 뭐 있냐고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물어보진 못하고 뭐 있는데 분명히. 저는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하고 나서 올라가다가 수진이를 봤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쉬움도 있고 공간에 있어서 봤는데 순간적으로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저를 봤는데 저도 그림자가 있고 또 상식적으로 이렇게 U자로 돼 있으면 위에 조명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림자가 없는데 저는 이 숨이 막혀가지고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힘도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단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제발 누구라도 나와라. 누구라도 형들 한 명만 나와주면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도저히 힘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한 3분 4분 앉아있다가 숨만 고르고 겨우 기어 나가듯이 1층 나와서 집으로 왔거든요. 예. 그러고는 이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또 내 눈에 뭔가 보인 건가?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나뿐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2-3명의 형들이 같이 보면서 지내왔는데 이게 얘기를 한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어차피 난 지금부터 안 봐도 되니 시간 지나고 나서 형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수진이 인해서 네. 그러고는 시간이 흘러서 그 짬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짬이 좀 찼을 때 그제서야 조금 여유가 되니까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 군대원들하고 막 귀신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맞다 야 나 이런 경험 있었어 하다가 형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 물어봐야겠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게 저 입대하고 한 5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형 잘 지내시죠? 뭐 어때? 저는 자대 이런 데로 왔고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다가 형 혹시 그 애들 데뷔도 잘 했나요? 맞다 너는 모르겠구만. 그래서 데뷔는 했는데 너 가고 며칠 안 돼서 너 수진이 기억나지? 네, 걔 사라졌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며칠 안 돼가지고 연습을 안 나오더래요. 그러고 소리야?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고 그 형이 키우던 이제 여자 아이돌 팀 자체가 미성년자인 멤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은 계약을 하거나 할 때도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관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습이 늦게까지 하고 끝나고 나면 태워다 줘요, 직접 형이. 그래서 수진이도 따로 있었지만 형이 매일 태워다 줬으니까
근데 그 수진이 집이 빨간 벽돌집인데 아, 알죠. 복도식으로 된 주택이었대요. 밖에서 보이는. 그래서 어느 집으로 수진이가 들어가는지를 다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진이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들하고 교류는 없었고 들어가는 걸 분명 봤는데,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벨을 눌렀죠.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이제 한 아저씨가 나오셔서 누구세요? 아, 혹시 여기 수진이 집 아닌가요? 저희 집 아들밖에 없는데. 혹시 뭐 이사를 오셨나요? 나 여기서 20년 넘게 살고 있다고. 뭐야, 그럼요? 그래서 형도 너무 놀래서 좀 매일 여기를 들어가는 걸 봤고 매일 바래다 주기도 했고, 진짜 이 층에도 뭐가 없나요? 그 옆집도 있었거든요. 여기 다 저 빼고 여긴 젊은 친구 살고 오래됐다고. 없어요 하고 나서 형이 그냥 돌아왔대요. 와. 그게 이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그러고는 와, 형, 근데 내가 본 거를 사실 그때는 얘기를 처음에 못 하다가, 아, 형, 사실 제가 지금도 좀 말씀드리기 무섭긴 한데 그때 형들 인사드리고 올라오다가 수진을 마주쳤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좀 이상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형들 입장에서 또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귀신 보는 애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은 못했고, 그러고 그때 올라오는데 그림자가 없더라. 그리고 좀 이상한 일이 있더라. 아, 또 형도 좀 그런 일을 겪긴 하셨네요. 근데 귀신이었으면 저희가 다 같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는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들 안 하고, 뭐 물론 그 그룹은 고 앨범 하나 하고 지금 아예 와야 돼가지고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괜히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제대하고 나서 살기 바쁘고, 또 형도 또 딴 팀들 또 성공시켜야 되니 바빴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야, 너 수진이 기억나? 예, 내가 컴퓨터를 이제 한번 새로 바꾼다고 파일 정리하고 다 옮기려고 보다가 수진이 폴더가 있더라. 그래서 수진이 폴더에 있는 거를, 그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음악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보통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큐베이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쉽게 큐베이스를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큐베이스를 켜서 그 파형을 띄워서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려고, 네가 하도 그렇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려고 올렸는데, 파형의 모양은 그대로 녹음된 걸로 살아있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럴 리가 있나요? 파형이 있는데 왜 소리가 안 나요? 더 대박을 얘기해줘? 그래서 내가 그걸 끄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일단은 컴퓨터를 바꿔야 되니 USB에 담으려고 파일을 갖다가 딱 폴더를 옮겼는데, 여러분 블루 스크린 아시죠? 알죠. 오류 뜨는 거. 블루 스크린이 갑자기 딱 뜨더래요. 멈춰서. 그러고 다시 들어갔는데 폴더가 아예 안 열려요. 그냥 폴더를 계속 해도 옮겨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형이, 그러면은 아까 큐베이스에 담아놓은 그 파형이라도 빼가지고 다시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파형을 확인을 해봤어요. 파형은 흘러가는데 처음에 소리 안 나오다가 이 소리만 나. 그 초를 부는 소리 있죠. 초 꺼지는 소리. 그 소리만 나고 폴더는 아예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윈도우를 없애버렸대요. 그 형도 너무 무서워서. 그러고 나서는 얘기를 아예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초 꺼지는 소리까지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영적인 존재를 받지 않을까, 혹은 영적인 무언가와 되게 깊게 관여된 친구이지 않을까, 혹은 뭐 빙의가 됐다거나, 이런 이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이 현상을 봐서 제가 사실 요거 말씀드릴 때도 이걸 귀신을 봤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제 현실 공포일까. 왜냐면 지금까지도 그 친구에 대한 행방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네. 좀 궁금한 거. 이게 진짜 귀신인지 사람인지, 어차피 주호님 말고 그분 말고 다른 분들도 다 본 거예요? 한두 분 정도 더 봤어요. 한두 분 정도? 네. 아니, 뭐 같이 연습했던. 그 친구들은 수진이가 거의 조금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얘가 이제 이거 확실히 합류. 되겠다라고 할 때 합류를 시키니까 보질 만날 일이 못했던, 없고. 그냥 새로운 친구가 있다 정도로만 안 것 같고, 목소리도 왜냐면 묻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만약 뽑아놨는데 얘들이랑 목소리가 안 묻으면 어쩔 수 없이 파야 되는데 또 둘이 친해졌다가 파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는 과정에 저희가 겪은 이야기죠. 와, 이거 진짜 마지막 연습생이네. 저는 진짜 사람이야, 귀신이야, 이걸 또 모르겠네. 그거를 저한테 휴대폰을 통해서 들려줬거든요. 예. 근데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냐? 예. 형, 그때 저희 촛불 꺼진 거 기억나세요? 예. 촛불 부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느꼈어요. 아, 내가 보고 느낀 게 맞구나. 그랬던 이야기였습니다. 와. 아니, 무서워요, 지금도. 거짓말이 아니야. 소름이 끼쳐요, 지금. 그럼 그 수진이 얼굴 기억나요? 얼추 기억나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전 그게 더 그래요. 아니면 그분은요? 같이 보셨던 그분도 그 형 기억해요? 네. 뭔가 귀신이 제대로 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한 4명이 봤으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꾸 제 스스로, 그럼 귀신이 아닐 거야. 근데 아니기에는 그림자도 그래. 목소리도 그래. 이 양초 사건도 그렇고, 마지막 폴더의 촛불 소리도 그렇고, 그건 진짜 누가 들어도 촛불 부는 소리거든요.
제가 그 소리를 따라해봤어요. 이게 뭐지? 잘못 입력된 건가? 그냥 해야만 들릴 수 있는 소리예요. 제가 매일 녹음을 하니까 마이크에 어떻게 수음이 되는지 알잖아요. 해야만 들어오는 소리라서. 아니면 수진이가 귀접이 됐다든지. 근데 그냥 귀신이 들렸다기에는 귀신이 들린 거는 결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형체가 분명히 있고 기억에 남아야 되고 어떤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도 산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호님이 보신 그림자가 없는 건 실제로 그림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없이 보였던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네.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네네. 한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사람같이 살고 있는데 연기일 수도 있다. 그냥 귀신이 네, 껍데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껍데기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내가 본 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주호님이 보신 그 그림자가 없었던 현상 자체를 주호님의 그 세계에서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땐 그림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도깨비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깨비터가 사실상 네. 좀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겪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터 자체가. 근데 어떤 계기로 도깨비터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건가요? 요 이야기가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아마 한 두 번째로 봤던 이야기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그 주택가 안에 꼭 시장을 끼고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알죠. 항상 시장을 끼고 있는 주택가인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빨간 벽돌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많았어요. 많고 또 조그만한 빌라도 있고 뭐 맨션들도 있고 꼭 중간에 놀이터가 있고 그런 그냥 평범한 동네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 휴대폰이란 게 막 그렇게 보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막 누군가 편하게 들고 다니거나 하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맞죠. 그냥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이터에서 다음날 약속을 잡고 야 내일 여기서 봐 몇 시에 봐 요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서였던 PC방으로 간 거지 그때는 무조건 놀이터가 만남의 광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이제 분식 장사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나가 계시니까 친구들이 유독 저희 집 와서 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저희 집이 됐고 그래서 뭐 놀이터 아니면 저희 집 이렇게 놀다가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할게요. 네. 똘비랑 이제 똘비네 부모님, 저희 부모님 다 친분 관계가 좋으시고 또 한 번씩 만약에 부모님이 일이 있으시면은 뭐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자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이라서 한 번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똘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혹시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어? 뭐? 개 있잖아. 개 모임 여행을 가신다. 그래서 너네 집 잘하던데? 난 들은 게 없는데? 그리고 같이 이제 엄마한테 밥 먹을 겸 갔죠. 왜냐면 이제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친구 데리고 가면 항상 뭐 떡볶이, 순대, 김밥 다 나오니까 거기서 배를 좀 채우고 엄마 오늘 똘비 우리 집 잔다던데? 맞아. 안 그래 통화했다. 어머니랑. 그래서 그냥 우리 여행 가시는데 걱정을 하시더라. 근데 어릴 때 그런 거 유독 있잖아요. 친구랑 있으면 우리끼리 한번 밤새 놀아보고 싶은 거. 꼭 아기 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남자들은 뭔가 쓸데없는 그 모험도 있고 새벽에 막 편의점 가고 싶고 그래요. 독립심을 뭔가 내가 가지고 막 누군가 막 강도라도 나타나면 내가 묵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생각으로 엄마 혹시 그러면 바로 앞이 돌비 집이니까 나 거기서 자면 안 돼? 물어봤어요. 근데 뭐 워낙 집도 이제 바로 앞이고 뭐 그러려면 그래라. 대신에 갔다가 일찍 와야 되고 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들렀다가 가. 그러고는 놀이터에서 다시 놀고 있었죠. 놀이터에서 노는데 저희 동네가 시장 끼고 있는 그 놀이터가 특히나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할아버지 분들이 시장에서 요깃거리 사시고 그리고는 오시다가 이제 마트에서 뭐 소주, 맥주, 막걸리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오셔서 이 잔디밭에다가 돗자리도 안 깔고 그냥 거기 신문지 하나 깔고 앉으셔서 막 이렇게 한 잔씩 드시고 가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놀이터 메인에서 놀고 있었고 근데 할아버지 두 분이 놀이터 제일 가 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봉지랑 뭐 이것저것 사들고 오셔서 두 분이서 막 드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드시고 오셨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이미 한 잔 드시고 오시고 좀 무리해서 들고 오셨는지 드시다가 갑자기 그냥 다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비틀비틀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똘비랑 계속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야, 저 봉지에 뭐 남은 거 아니야? 가볼까? 혹시나 뭐 먹을 안주나 안 깐 과자라도 있을까봐 가가지고 봉지를 다 보는데 막걸리 2병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호기심이 발동할 텐데. 그렇죠. 이게 정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데 저렇게 맨날 어른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맨날 드시지? 저건 맛이라도 한번 볼까? 이게 좀 이렇게 몰래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파민이 올라올 시기였다 보니까 야 그러면 어차피 너네 집에서 자기로 했으니까 이거 숨겨놓고 엄마한테 가서 자러 간다고 하고 갔다 오자. 그러고는 저희 가게를 들러서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왔어요. 그리고 아까 숨겨둔 그 봉지를 들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보면 같은 놀이터에서 놀아도 얘가 여기 빌라 살고 여기 아파트 살고 조주택 사는 건 아는데 몇 톤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건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집은 여기니까 그냥 얘 따라가면 되겠지. 그럼 그 건물 옆에 진짜 작은 이렇게 공터가 있었거든요. 이제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 옆칸에 있어서 그 잡동산이나 이게 청소도구들 넣어놓는 그러니까 몰래 거기 숨어가지고 야 빨리 와 한 다음에 그 막걸리를 몰래 이제 훌쩍훌쩍 마셔봤어요. 예. 근데 다행히 그게 소주나 맥주였으면 저희는 못 먹었겠죠. 근데 막걸리다 보니까 뭔가 달달하고 어른들이 마시는 게 이런 건가? 이게 술인가 보다 하면서 야 근데 이게 막걸리는 좀 편하다. 조금씩 먹어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애기 때 먹었다 보니까 제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거 한 병만 딱 먹고 다 버리고 제 기억에 그 건물 입구를 들어가면서부터 기억이 막 끊겼어요. 드문드문. 그리고 활짝 눈 떴을 때 친구 방이었던가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는 잠들고 눈을 떴는데 친구가 깨운 거야. 넓이가. 그래서 야 나 학원 보강 가야 되니까 너 빨리 일어나서 가. 알겠어. 비몽사몽 일어나서 집에 가서 좀 자려고. 근데 목이 너무 타는 거. 그때는 뭐 그런 걸 몰랐으니까 목이 너무 타서 막 주섬주섬 냉장고를 찾아서 갔는데 그 냉장고 문을 딱 열어서 물을 하나 이렇게 쫙 따르고 있는데 그 주방 옆에 저희 한 30인치 모니터 요런 모니터 정도 크기의 이 2개짜리 창문이 있었어요. 2개가 30인치 정도. 그러니까 되게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옛날 집들은 창문 자체가 오돌토돌한 반투명 창문 아시죠? 그거 굉장히 옛날 장면. 맞아요. 예. 그래서 누가 그 창문을 똑똑똑 하시길래 뭐지? 봤는데 실루엣은 보이잖아요. 사람인 것 같은데 와서 쓱 열었어요. 드르륵 열고 봤더니 되게 주름이 되게 자글자글하신 할머니가 머리도 하얗시고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좀 그 슬픈 표정이었거든요. 혹시 여기 집에 누구누구 안 사냐? 할머니 죄송한데 저는 여기 아들도 아니고 친구 집인데 부모님도 안 계신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누구 몰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얼굴이 0.01초 만에 빡 하고 이게 찡그러진 거예요. 이게 이 주름들이 막 어디론가 막 이동하는 그런 느낌? 이게 뭐지? 그러면서 또 제 특유의 그 무서운 게 발동이 됐고 내가 어제 이 술이란 거를 잘못 먹어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건가? 내가 지금 헛걸 보나? 너무 무섭잖아. 진짜 쉽게 말해서 오줌 쌀 뻔한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없어야 했는데 그 할머니가 알았다 하고 네 이러고 문을 빨리 닫았어요. 닫고 집에 뛰어가야 되겠다. 엄마한테 뛰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발 대충 신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한순간이 일단 반지하였고요. 하고 뛰쳐 올라갔어요. 밖엔 밝으니까. 무서워서 뛰쳐 딱 나가서 너무 무서워 해서 봤는데 제가 얘기한 그 창문이 작은 창문이 있는데 앞이 여러분 그 배수로 아시죠? 비 오거나 이럴 때 물 흘러나가는 배수로 그러니까 되게 깊은 배수로였는데 이게 사람이 머리가 들어가려면 진짜 머리가 주먹만 했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들어가서 저랑 대화를 하려면 몸이 없어야만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집까지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가 얘가 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고 그래 알겠어. 저는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근처도 안 갔어요. 놀이터를 가도 항상 돌아가고 그냥 나올 때도 돌아 나오고 거기가 원래 뒷문이 있었거든요. 쉽게.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학교를 이제 또 다른 데로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는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성인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분식집을 이제 접으시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시면서 그때 전에 서울에 와 있었죠. 이사를 하시면서 한날은 제가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가서 부모님을 또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야 맞다 너 그때 그 어렸을 때 기억하냐? 나 다 기억해. 니 뭐 할매인가 뭔가 봤던 거 기억해. 네가 이제 컸으니까 얘기해줄게. 그때 이제 그 시장에 매일 시주 도시는 그 스님이 계셨대요. 그리고 제 아예 어렸을 때 막 그런 많이 아프고 이랬을 때도 그 스님들이 같이 봐주시고 뭔가 해주시고 그래서 스님이 한번 오셨을 때 물어봤대요. 막내가 저기 빌라 갔다가 저기서 이런 걸 봤단다. 근데 애가 진짜로 이게 정신적으로 아픈 건지 아니면은 진짜 뭐가 있는지. 왜냐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고 걱정될 수 있죠. 그렇죠. 네, 또 네. 애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이거 좀 한번 스님 가서 혹시나 지나치시면 한번 봐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며칠 있다가 그 스님이 오셨대요, 가게로. 그래서 어머니 봤는데 그 빌라 앞에 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치원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흉가가 도깨비터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사람이 들어오면 죽어나가는 장소라 아마 그 아드님이 보셨던 분은 자기 손주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잃고 나서 찾아다니는 귀인 것 같다. 도깨비터라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아드님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기운을 느끼는 애일 수도 있고 조금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큰 일은 없을 것 같다. 고기를 못 벗어난대요. 그 터 주변을. 그래서 그 터 근처만 안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때가 딱 아드님이 뭐 몸이 안 좋았던가 이 체력적으로 뭔가 좀 떨어져 있을 때 본 것 같다. 거기는 근데 지금 이제는 괜찮으니 근처로만 못 가게 해라 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흉가 자리가 어땠냐면 정말 다 멀쩡한 주택가인데 거기 한 군데만 흉가가 어릴 때부터 있었고 거기를 맨날 이 동네 조금 집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와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살면 불이 나. 돌아가시고 또 그 뒤에 몇 년 뒤에 또 누가 들어와서 살면 불이 나서 또 일가족 사망. 그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막 귀신 나온대 이러면서 계속 몰래 들어가고 하니까 어른들이 판자 같은 걸로 다 막아버렸거든요. 못 들어가게. 그러고 한참이 지나서 이제 그 건물을 올려서 지금 잘 활용하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네. 어머니한테. 그러고 나서 최근에도 이제 오랜만에 한번 갔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상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방향만 봐도 이게 몸이 또 너무 추워지고 그때 그 할머니 얼굴은 너무 또렷이 기억해나요. 와. 그게 PTSD 너무 남아있어가지고 네, 뭐 그랬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도깨비터 이야기였어요. 이게 도깨비터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곳에서 장사를 네. 적당히 하건 사업을 적당히 하다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흉한 그렇죠. 도깨비터가 있는 네. 거죠. 사람이 죽어나간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못 사는 그런 곳들도 있고 와. 네, 교우님 이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레전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직접 본 거라서 더 표현을 잘할 수밖에 없긴 그렇죠. 얘기하면서도 계속 털이 서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껴둔 총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시들무로도 뵈면 네.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미 다 계획을 하셨어요. 지금 이야기를 저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준비했습니다. 좀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근데 이거 좀 무섭긴 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어딜 가셨는지. 요 얘기는 제가 이제 딱 21살 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1살 때 저 대학교에서 동기였던 친구가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거 어딨어? 없죠. 예.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 이제 집에 좀 잘 살아서 부모님이 이렇게 차를 하나 선물로 해주셨나 봐요.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날은 차를 끌고 전화가 와서 야, 나 썸 타는 누나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그리고 썸 타는 누나 1번이 A예요. 썸 타는 누나가. 그래서 야, A 누나 볼 건데 혹시 A 누나가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보자는데 괜찮아? 그걸 네 얘기는 하긴 했어. 그래서 그 누나가 B. 그래서 그때는 뭐든 간에 좋잖아요. 이제 뭐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은 그래서 좀 나름대로 꾸미고 이제 나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누나들을 차에 태우고 이게 뭔가 내 차도 아닌데 내 친구가 차가 있으면 뭔가 뿌듯함을 느끼면서 근데 사실 저희가 가진 뭐 현금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 멀리 놀러 가서 뭘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렇게 할 만한 자금이 없어서 맞죠. 야 그냥 일단 드라이브나 좀 하자 하면서 돌다가 그때도 웬 그 저의 개티가 발동을 했는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이 뭐 무서운 곳, 흉가, 무슨 체험 있으면 꼭 나오는 장소가 한 군데 있어요. 저희 지역 이제 외곽에 있는 곳인데, 거기를 한번 갈까? 그냥 가보자. 거기 뭐 무서운 일 많이 겪었대. 누구도 뭐 가서 귀신 받고 뭐 이렇대. 그러니까 누나들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 나 무섭다. 왜 그런 데를 굳이 가? 또 여러 명 있으면 가고 싶어. 그렇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저희도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술도 한잔하고 하면 좋죠. 근데 주머니 사정이 가진 거라고는 이 기름밖에 없고 그래서 이 기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무서운 장소를 가면 괜히 그 또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팔 한번 잡는다든지 뭐 손을 한번 잡는다든지 이런 스킨십도 생기고 하니 그래 차라리 머리를 좀 써서 무서운 곳을 한번 가자 이러고는 이제 저희도 안 가본 장소니까 뭐 억지로 찾아서 갔어요. 근데 소문을 듣기에 그곳을 들어가는 마을 입구부터가 워낙 많이 탐방을 하고 이래서 경찰관 분들이 맨날 순찰도 도시고
그리고 혹은 그냥 아예 거기서 상주하듯이 이제 차를 그냥 박아두시고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딱 갔을 때는 이걸 다행이라고 지금은 절대 표현하지 않는데 마침 경찰분들이 순찰을 도신 건지 안 계셔서 마을을 들어갔어요. 그냥 빠르게 뭐 대화할 틈도 없이 빠르게 딱 그 마을을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도 좀 약간 저의 그 특유의 이 레이더가 발동을 하더라고요. 느낌이 오셨구나.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일단은 갔어요. 아, 괜찮겠지. 사람들 여러 명인데. 그걸 가서 이제 그 장소를 도착해서 차에서 딱 내리고 나서 그때는 이 휴대폰의 후레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 차 뒤에 항상 그 들고 다니는 때모난 큰 건전지 끼워서 쓰는 후레쉬 뭔지 아시죠? 똑딱똑딱 하는 거. 노란불. 네, 노란불. 네. 그 후레쉬를 큰 거 하나 들고 넷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이렇게 동굴 혹은 탄광같이 생긴 곳인데 앞에가 철창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철창 사이가 저희 옛날에 뭐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그 자전거 묶을 때 쓰는 쇠사슬 엄청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딱 채워 놓으셨는데 문제는 그게 유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유격 사이로 여기다 하고 저희가 이게 껴서 딱 들어갔어요. 갔는데 웬걸 이게 후레쉬를 비춰도 노란불에다가 저 깊숙이 시꺼먼 동굴 안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그냥 다 시꺼멓고. 그래서 한 두세 발짝 같이 누나 뭐 이렇게 뭐 얘기도 안 하고 요 팔만 접고 있으니까 무섭나 보다. 슬슬 이제 좀 이렇게 스킨십을 하네 먼저.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한 서너 발자국을 가니까 저의 레이더의 거의 끝판왕 수준으로 털이고 뭐고 막 그냥 진짜 이거 아닌데? 잠깐만 이건 아닌데. 근데 제가 여기서 돌아가자고 할 순 없고 제가 오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다. 돌아갈래? 나가서 딴 데 한번 돌아보자. 근데 옆에 그 B 누나가 야 왜? 재밌다며. 야 재밌는데 왜? 좀 더 가자. 근데 또 남자 자존심상 그럴 순 없다. 가보자. 이를 꼭 물고 이렇게 조금씩 걸어갔어요. 몇 발자국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이걸 후레쉬를 뒤로 돌려도 이제 어둠과 어둠의 대결이라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시꺼먼 거밖에 없고 아니 이거 더 갈 것도 없고 지금 발도 밑에가 막 젖어 있어가지고 이거 발도 다 젖고 그냥 가자.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볼 것도 없네. 근데 좀 춥긴 춥다. 그러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너가 옷을 막 이렇게 붙여보면서 왜? 재밌는데. 네가 가자며. 가보자. 재밌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 뉘앙스가 있잖아. 이 사람이 웃고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가자. 이 뉘앙스가 딱 느껴지면서 이 누나 왜 그러지? 하면서 누나 왜 그래? 하면서 후레쉬를 얼굴에 딱 댔어요. 이 흰자만 눈이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이러고 웃고 있는 거야. 가자며. 전 굳었고 옆에 있던 A 누나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철푸도 이제 기절해버렸고 이제 똘비는 A 누나를 이렇게 들어서 업고 뛰쳐나오고 저는 이 누나 팔을 잡고 그냥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일단은 뭐 119고 뭐고 막 그게 없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차 뒤에 문 열고 둘 다 그냥 밀어서 태워버렸어요. 태우고 이 마을 밖에 경찰관 분들이 계속 순찰 도시고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다. 나가면은 누구라도 있겠지. 그 다음 도움 요청하자. 그 마을이 한 폭으로 봤을 때 1km 정도 되겠다.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로 최대한 밟고 나가서 이제 불빛이 있는 도로가로 딱 나왔는데 이게 웬걸? 경찰관 분들이 아무도 없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일단 뭐 119를 불러? 왜냐면 그때는 내비도 그렇게 막 있던 시절은 아니니까 어떻게 경찰 불러? 아니면 뭐 119 불러? 어떡하지 하는데 뒤에서 이 누나가 먼저 깬 거예요. 야 너네 뭐해? 이거 어디야? 진짜 저는 못 돌아봤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서 그 안에 백미러로 보면서 룸미러로 누나 기억 안 나? 야 나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얘는 왜 이래? 하면서 A 누나를 가르치니까 누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야 근데 이상한 게 나 지금 마을 들어가면서부터 기억이 없다? 눈뜨니까 여긴데? 이런 거예요. 그래 얘는 왜 이래? 누나 말 못하겠어. 말 못하겠어 하고 나서 그 A 누나가 깬 거예요. 다행히. 그리고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얘기를 좀 하다가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바래다 주자. 그러고 누나들 이제 괜찮은지 확인만 하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생각을 안 하려고 차마 뭐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또 연결이 돼 있으니 뭐 귀신 씌었더라 뭐 하더라 이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연락처도 그냥 뭐 다 이거 해버리고 그렇게 저는 이제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시간이 좀 한참 지났을 때 20살 중후반쯤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저의 어떤 밤을 책임져 주시는 이 채널이 시들무가 있지만 그 당시 때 저의 시들무가 그것이 알고 싶다 막 궁금한 얘기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이었거든요. 서프라이즈. 네. 그거를 보는데
제가 항상 좋아했던 습관이 그냥 소주 한 병에 소소하게 뭐 갖다 놓고 불 다 꺼놓고 그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분명히.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는데 그 썸네일이 내가 왜 어디서 본 거 같지? 분명히 아는 건데 또 여기가 슬슬 오기 시작하면서 왜 저걸 보는데 여기가 찡하지? 그러고 나서 그때 그 누나 눈 뒤집어졌던 곳이구나. 그러고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때 이후로 어디 뭐 흉가라든지 혹은 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건 뭐 확인해보러 갑니다 하는 흉가 체험이라든가 저는 자신감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죽어도 못 다닐 것 같고 이제는 저희가 갔던 탄광 자체가 탄광이고 아주 옛날에 되게 억울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장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장소였고 저희가 들어갔던 동굴 벽들이 더 시꺼맸던 이유가 옆에 전부 다 유해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유해가 대놓고 보이는 불 다 치면 왜 내가 그런 걸 느꼈는지도 알 것 같고 그리고 절대 내가 가선 안 될 곳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분들한테 사죄라도 해야 되는 마음으로 나 이제 죽어도 그런 장소를 그렇게 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면서 이걸 마지막 얘기로 준비를 했던 이유가 저 사실 그때 그 가서에 느꼈던 그 기분이랑 그 누나 얼굴도 당연히 안 잊혀지지만 눈은 절대 못 잊거든요. 그게 한 번씩 이렇게 굴같이 생긴 데 보면 자꾸 또 그것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PTSD가 자꾸 눈 감으면 생각나고 막 누가 장난친다고 웃고 있으면 멀리서 저 사람 눈이 뒤집어졌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정말 와서 귀족분들께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은 추리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저도 늘 기가 세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기가 세고 말고의 차이가 아닌 것 같고 그거 안 돼요. 왜냐면 위험해. 어떤 걸 만날지 몰라. 영적인 존재가 제가 기운이 세도 더 기운 센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듯 혹시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괜히 잘못 그런 한 번의 실수로 또 이런 평생의 PTSD를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조금 그런 것들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권하려고 제가 마지막 이야기로 정했습니다.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누나가 표현을 했잖아요. 왜 가봐.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들릴 때 난 지금 여기 또 털이 못 보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 누나 얘기만 근데 하면 후레쉬를 비췄는데 눈이 뒤집어져 있어. 와 이게 너무 소름 끼치네. 차라리 정면을 갔으면 다행인데 저희 아시죠? 옛날부터 놀래킬 때 이걸 후레쉬를 일로 가져가잖아요. 네네. 이러고 봤던 이런 장난치잖아요. 밑에서 올려서 네. 하필이면 후레쉬가 너무 무거우니까 누나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무서운데 눈까지 뒤집어져 있으니까 네. 와 이게 뭐지? 그리고 나와서는 그 누나는 아예 마을 들어가면서도 기억이 없고 그럼 마을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빙의가 됐던 게 아닐까. 그리고 기억도 없고 오늘 주호님의 무서운 이야기를 3가지를 들어봤는데 그냥 돌베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이었으면 뭐 오디션이었으면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규정님들 합격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건데 이 정도면 이제 만약에 시들무 전화로 좀 부담 없이 했을 땐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주호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영광이고 제가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또 애정 가져주시고 우리 규정님들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통화 시들무로도 또 만나 뵙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호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음원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뵙고 싶은 마음에 많이 열심히 지금 작업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래저래 바깥에서도 활동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많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진짜 굳이 막 TV에 안 나오더라도 또 저에게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주호가 또 어디서 뭘 한대 또 이런 앨범이 나오는데 이런 게 또 계속 보실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 또 많이 보러도 와주시고 또 우연히 지나가더라도 저 시들무에서 봤어요. 정말 반가울 것 같아. 아니 정말. 여러분들 시들무에서 봤어요가 아니라 그냥 주호님이 일단은 발라드 쪽에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내가 아니라도 노래만 들어봐도 아는데 맞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래도 저는 정말 해주세요. 전화로도 참여를 할 거지만 다음에 또 이렇게 초대석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 그것도 좋대요.
제가 잘 갈고 닦아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신 이야기들이 많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저희 채널에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시간 내주신 주호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기종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패더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게 또 있으신데 저번에 네네. 이야기해주신 것도 또 업로드가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듯이 좀 다른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던 거는 며칠 전에 연락을 받고 급히 만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아, 네. 네, 지금 이 친구가 많이 아파서 병원 면회도 쉽지 않은 상태고 저를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은 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중한 상태예요. 아이고, 예. 네,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본업을 하면서 뭐 지역 가수를 겸할 정도로 끼도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던 친구인데 이 상황이 좋아지고 상태가 호전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이 편집된 영상을 보고 좋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아이고. 빨리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요, 그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이 친구를 영수라고 칭하고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영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 몇 년 전쯤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집에서 에어컨을 쐬며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예. 아내 핸드폰이 울렸고 이어서 이제 영수 씨한테 전화 왔다고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귀가하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퇴근 후에 새로 마련한 세컨폰을 사용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은 급한 용무가 있으면은 아내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넘겨받았고 반갑게 통화를 했죠. 영수는 당시에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서울, 대전, 울산, 제주도 각지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셨는데 그걸 이어받기 위해서 몸으로 뛰며 배우며 아주 열심히 일할 때였어요. 통화 내용은 너네 집 근처에서 일이 끝나가지고 직원들은 차를 갖고 퇴근했고 나는 너랑 놀라고 아파트 정문 쪽에 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올라오면 되지 왜 전화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민폐라고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영수 올라와서 좀 쉬고 같이 나갔다 와도 되겠냐 물었더니 두 손만 무겁다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수랑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올라왔고 냄새는 확실히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손 가득히 과자와 아이스크림들이 용서가 되었었어요. 뭐가 됐든 열심히 일한 남자의 땀 냄새는 멋지더라고요. 냄새가 멋진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씻고 나와서 네. 아내가 맥주 마실 거면 집에서 간단하게 마시라고 안주를 내준다고 하길래 그렇게 저와 아내, 영수의 단촐하지만 즐거운 술자리가 시작돼요. 원체 자주 보는 친구라 맨날 하는 얘기가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친구의 있지도 않는 그 미래의 부인 얘기나 하던 중에 갑자기 이야기가 시작돼요. 영수가 말했어요. 내가 저번 주부터 어제까지 진짜 이상하고 찜찜한 일을 겪었거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리 너지만 해도 될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데? 라고 물었더니 맥주를 쭉 들이키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달 전쯤에 견적호를 받고 늦지막한 시간에 춘천에 갔었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전원주택이었고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고장이 난 건지 사람이 없는 건지 안에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견적 문의를 주신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어.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셨고 이거 허탕인가? 아까도 통화를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무심결에 대문을 쓱 밀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 원래라면 주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땐 그냥 들어갔어. 혹시나 앞에 현관에 노크를 하면 사람이 있으면 나오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 노크를 했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더라고.
그래서 돌아 나가는데 내 옆쪽으로 일직선의 빛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돌아봤지. 거실로 보이는 통창 쪽에 누군가 커튼을 살짝 걷은 채로 서서 보고 있더라고. 나이는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서 보고 있었고, 그래서 어라, 사람이 있었네 라는 생각과 함께 그쪽으로 갔어. 근데 그 아이는 나를 보며 손으로 X자를 만들더니 커튼을 다시 젖혔어. 조금 당황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는데 이후로는 커튼이 열리지 않더라고. 문을 다시 두드려 보려고도 했는데 그때 스친 생각이 혹시 부부싸움이나 어떤 곤란한 상황이 있는 건가?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돌아 나와서 대문을 닫고 차로 왔어. 이게 계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제법 먼 거리까지 견적 때문에 왔다가 화탕치는 날은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 그래서 그냥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배도 출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국수나 한 그릇 먹어야겠다 싶어서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식당을 고르고 있었어. 근데 견적을 내달라던 아주머니께 전화가 오는 거야. 아주머니가 오는 길에 버스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나서 밥 먹고 카페에 가던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를 하셨던 거더라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걸 뒤로 두고 괜찮다고 그러실 수 있다고. 저도 중요한 약속 잡고 가끔 깜빡하기도 한다. 아까 집에 갔다가 따님만 계시는 것 같아서 도로 나와서 가던 중에 연락을 주셔서 받았다. 혹시 자리가 끝나신 거면 제가 지금 집으로 찾아뵈도 되겠냐 하더니 자기도 이미 집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우리 딸을 어떻게 보았냐고 나한테 되묻더라고. 그래서 대문이 열려 있어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노크를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거실 쪽에 커튼이 열리더라고요. 거기서 따님을 봤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딸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 속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건가? 생각하면서 그래요? 저도 제대로 보진 못했어요. 커튼 쪽에 잠깐 계시다 들어가셔서요.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때 거기서 그 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 남았기에 1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 하시더라고. 그렇게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 도착해서 조금 있으니까 아주머니도 오셨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어. 우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속된 말로 돼지우리 같더라. 냄새도 냄새지만 무슨 잠짐이 그렇게 많던지 거실과 부엌 사이는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 아주머니도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시더라고. 다행히도 한쪽 시력은 남아있어서 생활은 됐는데 딸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쯤 시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그 상황에서 더 깊게 이야기하는 게 나도 부담스러워서 견적만 내드렸고 이게 너는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이사 가격이 정말 비싸. 그래서 나는 제주도 이사 관련 건들은 우리가 싣고 목포로 가고 아버지 아는 분이 화물 운수업을 하셔서 그쪽을 통해서 제주도로 나가는 차 중에 짐칸 빈 차들 이런데 몇 대 이렇게 해서 내보내거든. 그럼 가격이 그래도 많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내가 직접 제주도까지 해주시길 바라더라고.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금액까지도 수긍을 하셨고 그렇게 이사 날짜를 잡게 됐고 나는 돌아왔어. 그리고 저번 주 춘천 제주도권 이삿날 당일이었어. 직원들과 이모님과 이 집 조금 힘들 수 있으니 각오해라 했던 말이 무색하게 집이 말끔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쯤에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셨더라고. 어차피 큰 차 한 대면 될 짐이었기에 금액 변동은 크게 없었지만 일이 한결 수월했어. 그렇게 1박 2일에 걸쳐 제주도로 이사를 잘 끝내드렸고 아주머니와 딸도 사람 너무 좋고 간 김에 직원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직원들은 같이 온 스타렉스로 먼저 갔고 나는 온 김에 낚시도 좀 하고 가려고 2일 정도 뒤에 복귀를 하려 했었어. 그렇게 세컨하우스로 가서 내 짐들을 내리고 있는데 그 싸제로 장착해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내 치실이나 세면도구 같은 생필품들이 있어서 열었는데 처음 보는 책이 한 권 있더라고. 두께도 제법 됐고 이게 누구 거지? 책이라기에 표지가 꼭 옛날 우리 시절 때 쓰던 수학의 정석 그 초록색 그런 느낌이더라고. 이렇게 대충 쭉 보니 군데군데 먼 글씨도 써있고 그래서 좋다. 오늘 안주거리는 이거다 하고 챙겨갔어. 그렇게 짐들을 우르르 대충 던져놓고 우선 소맥을 한 잔 말았어. 내가 4~5세계가 있다면 소맥과 지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 끝나고 소맥 한 잔은 천국 가도 같단 말이야. 그렇게 TV를 켜놓고 채널을 돌리다 아까 그 책 뭐지 싶어서 갖고 와서 누웠어. 너 혹시 점자로 쓴 거 실제로 본 적 있니? 난 처음 본 건데 이건 점자로 뭔가를 써놓았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 그리고 한 장 넘겼을 땐 이름이 있었고
그 딸아이의 이름이었어. 아까 일을 마칠 때 바카스를 주러 내 차로 왔었는데 이런 높은 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해서 올려주고 뭐 이런저런 거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놓고 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쭉 넘겨서 훑어보니 아 이게 일기장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걸 알았다는 걸 인지할 때쯤은 조금 소름이 돋더라고. 일기는 점자로 찍은 듯이 수십 수백 페이지가 써져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 아주 작은 글씨로 무엇들이 적혀 있었거든. 그리고 그 글을 몇 개 읽는데 아 어쩌면 놓고 간 게 이게 일부러 놓고 간 거일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 내가 아까 소름 돋았다는 이유이기도 했어. 아무리 시력을 잃은 지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를 대고 그린 것 같은 줄에 정확하게 맞춰 글씨가 써져 있더라고. 내용들은 하나같이 엄마에 관한 이야기였어. 근데 조금 특이한 걸 엄마를 돌순이라 칭해볼게. 그럼 보통은 엄마나 친구 같은 모녀 사이면 장난스럽게 뭐 돌순씨까지는 이해는 하겠거든. 근데 거긴 김돌순은 어쩌고 저쩌고 대부분 그런 류로 짧은 글들이 써있더라고. 정확히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김돌순은 이 땡땡을 싫어한다. 김돌순은 이 땡땡을 죽이고 싶어한다. 김돌순은 중국 사람이다. 나도 중국 사람일까? 이 땡땡은 세 번째 아빠다. 이 땡땡도 없어졌다. 김돌순은 박땡땡을 데려왔다. 김돌순은 박땡땡을 싫어한다. 대충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그 글이 좀 충격적인데 김돌순은 결국 박땡땡도 죽였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박땡땡을 죽였다고? 이게 뭐 소설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스치듯이 기억나는 게 있는데 견적 따러 간 날 커튼을 열고 X표를 하며 나를 쳐다본 날 눈이 안 보이는 것 치곤 나와 눈을 너무 잘 마주쳤었거든. 내가 멈춰 돌아서서 통창의 앞까지 가는 동안에도 내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해야 될까? 누가 봐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모를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혹시 나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이 책을 넣어놓은 건가 싶더라고. 날도 너무 늦었고 그 집에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몇 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든 생각이 짐이 많이 줄어서 일하기가 수월했었잖아.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 아이에 관련된 선물 같은 걸 좀 준비해서 책도 돌려줄 겸 내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했어.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먹을 것들 좀 포장을 했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점자 책을 파는 서점을 찾았고 가서 책을 구매했어. 2권을 구매했고 따로 포장을 하면서 나한테 주었던 일기장 같은 것도 포장을 해버렸어. 혹시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주머니께 점심쯤 전화를 드렸어. 다행히 금방 받으시더라고. 이사도 너무 수월했고 제가 어제 복귀를 못하고 오늘 복귀를 하는데 가기 전에 그 딸아이 선물이 있어서 주고 가고 싶다고 그랬어.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나는 댁으로 갔지. 그리고 아이는 나와서 인사만 하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아주머니께 딸아이 선물이 있어서 방에 가서 좀 전해줘도 괜찮겠냐 했더니 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딸아이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점자책이라고 2권을 주었고 또 나한테 줬던 일기장이 포장된 것도 주었어. 그리고 이건 내 차에 있던 건데 너의 것 같아서 가져왔어 라고 했더니 혹시 읽어보셨냐 묻더라고. 그래서 읽었다고. 점자는 못 읽는데 글로 써놓은 거 다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따가 그럼 이것도 좀 갖고 가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일기장을 한 권을 더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져갔던 그 일기장의 포장지를 잘 뜯어서 그 새로 받은 일기장을 포장을 해서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이 번호로 화요일, 금요일은 9시에 문자가 가능하다. 보통 20분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참았어. 그리고 재빨리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에 있던 과일을 깎는 돌순이 아줌마한테 견적 요청 전화가 와서 아쉽지만 지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보따리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그 집에서 조금 황급히 나오게 되었어.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고 받았던 책의 맨 앞장에 있는 번호가 있더라고. 그 번호를 확인했고 일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어. 저번에 보았던 게 2번에서 3번 정도라면 이게 1번 같더라고. 거의 점자 느낌의 글들이었고 책의 뒤쪽에 가서야 글로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 아빠로 보이는 남자에 관련된 글이었고 이땐 돌순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온통 아빠로 관련된 글이었어. 누가 봐도 아빠와 유대관계가 엄청 좋은 딸의 모습이었어. 그렇게 흐뭇하게 보던 중에 맨 뒤쪽에 이런 글이 있더라. 그 땡이 아빠를 죽였다. 그렇게 다음 주 되기만을 기다렸어. 이미 금요일이 지났기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며칠 전 그 화요일에 처음 연락을 해봤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고. 아빠 이야기는 뭐고, 또 현재 너희 눈 상태는 어떤 거고, 이 글들을 나에게 보여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답장이 왔어. 삼촌, 저 눈 보여요. 사람을 구별할 정도는 돼요. 아빠 이야기는 말 그대로예요. 삼촌이 먼저 본 노트도 다 사실이에요. 삼촌이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은 정말 앞이 안 보였었는데 죽었어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엄마가 죽였어요. 동생도 아빠를 죽인 범인이 엄마인 걸 알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죽었어요. 그날 밤에 엄마랑 동생이 나갔다 왔는데 동생이 없어졌거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증거는 우리가 이사 온 집 제 방 장판을 들춰보세요. 그 집은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어요. 비밀번호는 땡땡땡이에요 라고 보냈더라고. 그러다 보니 이미 시간이 지났고 혹시나 해서 9시 15분 정도부터는 내가 연락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고민에 고민 끝에 그날 나와서 시동을 걸고 그 새벽에 그 춘천집으로 향했어. 미친놈 같겠지만 너였어도 그랬을 테니까. 그렇게 도착해서 우편함에 있는 그 열쇠로 대문을 따고 들어갔고 이사 나갈 때의 상태 그대로더라고. 현관의 비밀번호가 그 딸아이가 알려준 대로 눌렀더니 문이 열렸고 이게 새벽에 빈 집이라 더군다나 뭔가 느낌이 쎄하니 더 오싹하더라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아이가 있던 방으로 갔어. 그리고 그 장판을 여러 번 들쳤었는지 내 모퉁이 중에 한쪽의 손때가 좀 타있더라고. 그곳엔 원래 가벼운 플라스틱 수납장 같은 게 있었던 곳인데 아무튼 그렇게 거길 제꼈는데 바닥에 여러 그림과 상호명이 적힌 가게 또 주소를 특정할 만한 약도 같은 게 그려져 있더라고. 조금만 검색하면 어딘지 알 것 같았어. 그리고 그 그림 옆에 어떤 산을 그려놨는데 제법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 입구에 어떠한 특징이 있고 8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12분 정도 걸어가면 나무 계단으로 바뀌면서 울타리 같은 곳에 줄이 이어져 있었는데 네 번째 계단만 울타리가 줄이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줄이 없는 쪽으로 쭉 1분만 들어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볼 때 정면에 나무 중간쯤에 나무 껍질이 깊게 패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가리키는 내용의 그림과 글들이었어. 그리고 본인은 1분에 50m 정도 걷는다고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더라고. 실제로 나한테 가봐라, 파봐라 이런 글들은 아니었는데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그 밑을 파보란 이야기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 이런 상황이 두려웠지만 다른 의미로는 조금 재미있기도 하더라. 내 안에 있던 뭔가가 깨어나듯이. 그리고 오늘 혹시 몰라서 점만 찍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온 거야. 재수 씨한테 미안하지만 산 좀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저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아내는 대답하기도 귀찮은지 손을 허이허이 저으면서 가란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이게 사실 안 된다고 했던 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제적으로 이해하기론 가란 의미로 이해해버렸어요. 그렇게 그 다음날 토요일 영수함 점심쯤 만나서 밥을 먹고 이동하기로 하고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영수는 그 아이 방에 그 아래에 적혀있던 내용들을 토대로 조사했던 곳을 한 군데로 압축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약도와 비슷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고 적혀있던 상호명을 통해 정보를 얻어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 강원도의 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 2-3시간을 달려간 끝에 목적지에 가까워졌어요. 엄청 작은 마을 단위가 있었고 거기서 한 5분 정도 더 들어가니까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 몇 개의 점포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수는 이곳이 자신이 찾던 곳이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상호들도 일치했고 약도도 비슷하다고. 그치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주변에 여러 개의 작은 산이 있었고 그 산에는 또 입구마저 여러 개였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성공적인 건 같으니까 주변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자고 해서 뭐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산 입구부터 훑기로 해요.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곳은 직접 올라가 봤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위주로 둘러봤어요. 입구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 곳 또 천천히 걸어 올라갔을 때 8분 정도 뒤에 갈래길이 나오는 곳, 그 갈래길에서 우측으로 12분가량 걸어가면 나무 계단으로 바뀌는 곳, 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산을 찾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단서인 그 입구에 무슨 특징이 있다 했었는데 그 특징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그 입구가 일반적인 산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특이점이 있는 입구가 보이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 봤어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뭐 1-2시간쯤을 이산저산 오르며 아무런 소득 없이 날렸고
오후 6시에서 한 7시 사이쯤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어두워지진 않았는데 산을 오르고 내리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가서 더 이상 산을 오르기에는 애매한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도 영수는 기왕 온 거 한두 군데만 더 가보자 했고 그렇게 한 군데만 더 올라갔었고 그곳도 역시나 아무런 소독이 없었죠. 결국에는 철수하기로 했고 자신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자책과 짜증이 섞인 말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게 돼요. 지금 내가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일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 춘천집을 한번 다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고 영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줄래?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춘천집으로 향하게 돼요. 도착했을 때 영수는 익숙하다는 듯이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서 대문을 열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네. 그런데 괜시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집도 아니고 영수네 집도 아닌 그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현관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영수를 보니까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처럼 좀 찝찝하기도 하고 심장이 콩닥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집주인의 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확인해달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밀번호 틀렸을 때 나는 그 띠리띠리띠리 그런 소리였고 영수는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여지없이 또 비밀번호는 맞지 않았고 이거 왜 이러지? 비밀번호 이거 맞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안해진 제가 야 가자 나가자고 혹시 이거 집 내놓아서 부동산이랑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바꾼 거 아니냐고 나가자 하면서 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차로 와서 영수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여기 왔다 간 지 얼마나 지났다고 비밀번호가 바뀌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 간 지는 벌써 2주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비밀번호 바뀌기 전에 네가 운 좋게 들어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집을 내놓은 건지 뭔지 몰라도 비밀번호가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는 시도를 해선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서울로 되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곳 근처에서 하루를 좀 묵고 내일 아침에 그 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네. 결국 서울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저는 자게 되고 전날 저녁에 늦게 들어온 탓인지 피곤해서 좀 아침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먹고 몸이 좀 찌뿌둥해가지고 아들과 목욕탕을 갔다가 나오면서 영수는 뭐하나 하고 전화를 했어요. 금방 받더라고요. 영수야 일어났어? 그랬더니 어제 잠 한숨 못 자고 결국 새벽에 산을 다시 갔더라고요. 그렇게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산들을 확인 중이라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집에 와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런닝맨을 한참 보던 중이었는데 영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집 앞으로 빨리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옷을 대충 걸치고 내려왔어요. 정문 쪽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고 조수석 창문을 내리면서 얼른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에 타서 당시 살던 집 근처에 그 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 네. 주차장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내리더니 뒷자리에서 무슨 포대 같은 곳에서 사비랑 이런저런 것들을 주섬주섬 꺼냈고 그 포대 맨 아래쪽에 깔려있던 메이크업 박스처럼 생긴 알루미늄 상자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거의 한 30cm 정도 돼 보이는 정사각형의 박스 모양이었고 가운데 키를 돌려 여는 곳이 있는 그 모양새였고 아무래도 영수는 앞전에 읽었던 그 일기장의 내용들도 있고 불안해서 못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도저히 혼자는 못 열어보겠다고 하길래 나도 무섭다고 열기 싫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가 열 테니까 같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거절하다가 끝내 호기심에 같이 열게 돼요. 위로 열리는 구조였고 위쪽은 계단식으로 정말 메이크업 박스 형식으로 생겼더라고요. 네. 그 아래는 좀 골프백 같은 게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정도로 분할이 되어 있었고 거기 비닐로 된 봉투 같은 거 입구가 고무줄로 묶인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 꺼내보았어요. 견출지 아시죠? 알죠? 그런 견출지들의 어떤 이름들이 적혀서 붙어 있었고 김돌순, 이땡땡, 박땡땡 등 엄청 낯익은 이름들이었어요. 일기장에 거론되었었던 이름들이었고 그 안에는 잡다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땡땡에는 면도기와 볼펜 같은 거, 박땡땡 거에는 조금 더러운 면봉들과 머리카락, 칫솔 이런 것, 그리고 다른 이름이 붙어있는 봉투들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고
근데 김돌순 봉투에는 뭐 약국 봉투에 들은 약 같은 것도 있었고 헤어밴드랑 손톱깎이 그리고 뭐 안약통처럼 생긴 작은 통에 들어있는 노란색 액체. 근데 이 액체는 뭐 냄새를 맡아본다던가 그런 건 하지 않아서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뭘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둘이 얘기해서 도출해낸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게 뭔진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리다면 어린애가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엔 버스 시간대를 진짜 잘 맞추고 택시를 겸용한다고 해도 6, 7시간은 좋게 걸릴 거리 이 상자를 들고 그 산을 올라가서 묻는 그 행동 자체가 좀 일반적이진 않다. 뭔가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다. 혹시 이것들이 그 일기장에 적혀있던 누군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입증해줄 만한 단서가 되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근데 또 반대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물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 애였다면 곧장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신고를 했을 텐데 물론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김돌순에게 무슨 변을 당했을지라도 나라면 증거도 모았겠다. 동생의 생사도 알아야겠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쯤 보고 생각하다 보니 저는 더 이상 이 일과 엮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가장 친한 친구가 관련된 일이지만서도 조용하게 살고 싶었어요. 네. 평범한 어느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친구에게도 네 마음은 알겠다만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탐정도 아니고 너도 그냥 이쯤에서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기장이랑 이 박스 그냥 경찰서 갖다 주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하다못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집이라도 한번 방문을 해보던가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해주겠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영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 말처럼 동생이 만약 그렇게 된 게 맞으면 경찰에서 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확인을 했는데 결국 어떠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 아이도 동생과 같은 길을 걷게 되면 그땐 그럼 어떡하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 역시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한 건 아니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알아갈수록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호기심 갖다가 큰일 당한 경험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이 일 이후에도 저번에 시참 때 뭐 전했던 그런 일을 겪기도 했었고 이때도 생각은 같았어요. 난 더 이상 모르겠다. 미안하다. 안 그래도 요즘 일들도 바쁘고 이 이상은 함께는 못할 것 같다. 너도 그냥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쯤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냥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냥 걸어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 일들이 뭘까?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이후에도 영수와는 그래도 간간히 통화는 하면서 지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그 아이에게 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문자를 보냈다고 했었는데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너 거기 있는 집까지 찾아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후로도 뭐 영수는 그 일에 대해 얘기를 안 꺼냈고 저 역시 묻지 않아서 그냥 잘 정리했겠거니 그리고 일들도 잘 처리됐겠거니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저번 주 주말에 제가 급히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이 이야기의 끝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정한 그 끝을 마저 들려드릴게요. 예. 그 주말에 만난 누군가가 그 영수의 여동생이 제 여동생과도 친구인데 그래서 좀 다른 친한 친구들의 형제들보다는 조금 더 돈독한 관계거든요. 네. 이게 모든 게 궁금하게 남은 사건으로 뭔가 흐지부지 끝났네 싶으면서도 어쨌든 영수도 나도 거기서 끄는 건 정말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일상을 보내던 때로 돌아가요. 어느 날 영수 여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영수 동생을 영희라고 칭할게요. 오랜만에 영희의 전화를 받아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받았죠. 오랜만이네 영희야 그랬더니 뭐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뭔가 전화 너머로 약간 울먹거리는 듯한 느낌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희야 무슨 일 있어? 여보세요 말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이 숨 넘어가는 울음으로 막 꺽꺽대면서 오빠 영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머리가 막 쭈뼛 서고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는 느낌에 머리 전체가 멍해지면서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일이 났구나 일이 났어 이런 생각과 함께 전에 사건과 연관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 같은 게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영수가 왜 말을 해 했더니 영희는 영수 오빠가 오늘 넘기기 힘들 수도 있대라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는 눈물을 막지 못하고 어쩌다가 영수가 지금 어디에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전화를 끊고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에
그때 당시 뭐 예약만 그 마무리 짓고 그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 친구들에게 다 연락을 돌렸고 이미 뭐 연락을 받았던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저는 팔다리가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었고 그렇게 친구들을 병원 앞에서 만나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 안에는 뭐 어머님, 아버님과 뭐 친척분들, 영희 직원들도 있었고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냥 너도 나도 아무런 대화도 못하고 두 손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고 이제 영수는 정환자실로 갔고 네. 저희는 뭐 볼 수는 없었어요. 당일은. 예, 그냥 밖에서 수술 잘 견뎌내준 걸로만 감사하게만 생각했고 네. 그냥 면회는 그 이후로도 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어요. 영수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단계였고 머리도 많이 다치고 기억도 뭐 어느 지점의 일부만 뜨문뜨문하게 기억하는 정도였고 네. 가족도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물론 그 이후로도 어쩌다가 진짜 컨디션 좋은 날에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 동생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거의 그냥 대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시작돼요. 그렇게 사고 당일날 네. 수술이 잘 끝나고 영희와 사고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떤 산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산이 등산로도 아니었고 왜 그런 곳으로 올라간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에 그 춘천집이 그때서야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수가 아직도 춘천 그 이삿집 사건 때문에 산을 다녔던 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영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에요. 예전에 그냥 춘천에서 누가 뭘 알려줬는데 한참 뭐 그것 때문에 산을 갔었거든 뭘 찾는다고 그냥 그렇게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분명히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애들한테 그냥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주스 같은 거라도 사다가 가족들이랑 해서 돌리자 다른 친구에게 여기 주스 좀 사다 돌리자 이렇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 A가 갑자기 오더니 형 저랑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A가 누구냐면 그 영수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근데 저희랑 뭐 같이 풋살을 차기도 하고 해서 일반적인 직원보다는 좀 애착 인형 같은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갔다 오자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에 형 저 나온 김에 저쪽 가서 담배 한 대만 피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갔다 와 나 주스 사고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형 같이 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A가 얘기를 해요. 형 이거 신고 제가 한 거라고. 그래서 아까 영희랑 얘기하다 들었다고 너랑 통화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며. 그래도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너랑 그렇게 통화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랬더니 영수 형이 형한테 말하지 말라 해서 계속 말 안 했었는데 영수 형 춘천집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 소리야 그럼 아직도 그 산을 찾아 헤맨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산에서 찾을 건 다 찾았는데 산을 또 왜 간 건데 그렇게 물었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는 저와 그 메이크업 박스를 확인하고 뜨문뜨문 연락을 하며 지내던 때로 다시 돌아가요. 어딘가에 매달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던 그 자신이 알던 형의 모습이 아니어서 A가 끈질기게 물음 끝에 그 영수에게 저와 있기 전부터 또 저와 했었던 일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대신한 서브 역할을 이 A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제주도 이삿집으로 갔었대요. 이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집에 사람도 없고 몇 날 며칠을 막 그 집 앞에서 잠복 수사하듯이 막 기다렸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디 여행을 갔나 싶었는데 점점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변의 편의점부터 이곳저곳을 탐문하다가 돌아왔었대요. 그리고 이후에도 중간중간 제주도를 방문할 때마다 가서 확인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은 없었고 그러다 어느 날 그 집 앞에 어떤 할아버지를 우연히 마주쳐서 혹시 이 집에 관련되신 분이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자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여기를 처음에 원래 연세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월세로 계약을 하자 해서 월세로 계약을 줬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뭐 연락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들어와서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경찰을 같이 기다리게 되었대요.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셨고 열쇠공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생활 흔적이 꽤나 끊긴 것처럼 집에 막 거미줄도 쳐져 있고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되진 않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영수 눈에 뭔가 보인 거죠. 그 신발장 옆 수납장에 뭔가 낯익은 게 눈에 들어왔대요.
우선은 급히 나왔고 나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처음에 읽었던 그 일기장이더래요. 아, 네. 그때부터 영수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랑 핸드폰 연락도 갑자기 안 됐고 혹여나 그 김돌순이 정말 범죄자라면 그 김돌순이 봐서는 안 될 것이 저렇게 오픈된 공간에 떡하니 놓여있는 게 너무 불안하더래요. 심지어 그 둘 다 없어졌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경찰분께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증거 사진들, 일기장을 제출했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었죠. 그렇게 자신의 할 도리는 다 해서인지 영수는 차츰 전처럼 돌아왔대요. 근데 사건 당일로 다시 돌아와요. 오늘 아침 갑자기 A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여자애를 찾은 것 같다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산에 올라가면서 또 전화가 왔고 통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것과 영수형이 관련돼서 사고로 위장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긴 했고 그 A에게 그럼 이 이야기 뭐 사건 진행 중에 그 경찰분께 전해 드렸냐고 물었더니 뭐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수 핸드폰에 그분 번호가 있어서 그분께 전화를 드렸죠. 그 경찰분께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얼마 후에 새로 사건을 맡은 경찰분이 그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영수의 핸드폰도 확인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진행된 지 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저번 주 제가 급히 전화를 받고 영수에게 달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때 당시 영수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는 이미 그 전이었고 제가 급히 전화를 받고 간 이유가 있어요. 정말 양말도 신지 않고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화로 영수가 정확하게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페더야 윤슬이가 날 밀었어. 윤슬이가 날 밀었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저는 달려갔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근데 제가 뭐 이름이나 지형뿐만 아니라 좀 많은 걸 바꿔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현재 이게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이거든요. 야, 섬뜩하네. 그래서 네. 결과가 나오면 초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바꿨고 참고로 지금까지 알게 된 건 윤술이라 얘기했던 게 그 어린애였어요. 그 윤수리의 생사는 지금 알 수 없고 경찰 쪽에서는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에 초점을 두고 수사는 진행 중인데 네. 일기장에 나왔던 사람들은 현재 행방을 진짜 찾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김돌수는 그 제주도로 이사 갔던 그 해, 그 당해년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 뉴스로도 나왔고 이게 사고로 위장된 타살로 결론이 났었고 그리고 그 둘 사이는 가족이 아니었대요. 그 눈이 불편한 척 어느 센터에서 만난 친해진 그 윤수리를 이혼을 하고 나서 어린 딸을 키우던 김돌순이 너무 가여워가지고 윤수리를 가족으로 받아줬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윤수리와 시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친딸이 죽어요. 근데 그 친딸도 사고가 아닌 사고사로 위장한 살땡이 아니었나 의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 원훗날 이제 윤수리의 행방에 대해 뉴스나 신문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겪은 위험한 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야. 근데 이게 아직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패더님께서는 일단 들려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들려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추측이 난무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또 용기 내서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또 패더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